이대로 가면 정말 다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시고 걱정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세대들을 AI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길어도 3년 안에는 모든 업종, 모든 업무가 AI를 쓰게 될 것이다. 실제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툴 제가 교육하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AI 툴, 실무자들 쓰는 이런 툴 배워서 뭐합니까? 경영진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AI 웬만큼 안다라고 다들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투자를 결정을 하면은 A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경희대학교 김상윤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걸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면 오히려 빨리 적응해서 빨리 사용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나머지 안 쓰고 좀 이렇게 버텼던 분들은 좀 도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요즘 대부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직군이라고 볼 만한 게 과거에는 이 전문직들이 정말 철옹성처럼 자격증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다면 이제는 전문직의 능력은 어찌 보면 이제 지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암기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AI가 더 뛰어나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사실 전문직, 고소득 전문직, 네. 자격증 기반의 이 직군들이 상당히 AI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위 이제 철밥통이라고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고 이거를 이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나름의 이제 여생이 보장되는 이런 직업들, 예를 들면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런 소위 사자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AI는 기본적으로 언어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이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지식이 데이터가 잘 체계화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이런 전문직 업종부터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실험들이 진행이 되는데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은 회계사 시험, 변호사 시험 혹은 의사 시험까지도 AI가 통과한다라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전문직군이 더 위협적으로 AI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2025년 기준으로요, 대한민국의 회계사 1200명 탄생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회계사가 수백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얼마 전에 언론의 통계로 발표가 됐어요. 그럼 왜 직장을 못 구하느냐? 공인회계사 합격을 하면은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런 대형 법인에 들어가서 수습 기간을 1년 정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역량을 쌓고 이제 개인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법인에서 수습 회계사도 뽑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습 회계사한테 줄 업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업무의 대부분을 누가 대체했느냐? 바로 AI 툴들이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네. 회계사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숫자를 가지고 뭔가 분석하고 뽑아내는 것들이 많죠. 이건 당연히 인간보다 AI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회계 업무라는 게 아주 정형화된 포맷대로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나 훌륭하게 AI가 이걸 해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대형 법인들도 새로운 신규 채용들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계사 업계 내부에서는 우리 1200명 정도 되는 이 합격자 숫자 규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라고 하는 이 업종도 실제로 이제 판례 분석하고 혹은 변론문 작성하고 이거 AI가 너무 잘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판례 분석하는 데는 내 고객의 소송건에 유사한 사례들 찾아가지고 법문 읽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변호사 한 명당 여러 이제 사무 보조해주는 인력들이 팀으로 막 존재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유명 변호사들은 몇 개 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실제로 AI로 이걸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니까 이 변호사를 도와주던 사무 인력부터 해고당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이나 영국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보조사 보조 인력들이 2024년 이후에 매년 10%씩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문 직군을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3년 후, 5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는 이 고소득 전문 직군이 그대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업종이 정말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우리가 예측이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문직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전문직도 그렇게 위기감이 느껴진다면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그나마 뭐 현장직들은 좀 낫다 뭐 이런 뭐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그쪽도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요? 이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AI가 어떤 영역부터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특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창작을 기반으로 한 업종들, 예를 들면 기획직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작가라든지, 혹은 또 우리가 이제 뭐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이제 인사이트나 분석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나름의 창작하는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 업무에 해당하죠. 네. 이거 AI가 월등합니다. 사실 이제 분석 데이터 인풋만 제대로 집어넣고 방향만 잘 잡아주면은 그것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이제 문서들을 너무나 잘 뽑아주잖아요. 이제 그런 업무들은 AI 대체가 빨리 진행될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소통 업무입니다. 소통 업무의 대표적인 영역은 뭐 상담이라든지 뭐 콜센터 같은 직군들. 사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그냥 이제 민감한 소통을 하지 않는 업종의 콜센터들은 저는 2, 3년 내에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AI가 소통을 잘하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AI 소통을 더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하는 걸 피로감을 호소하는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은 특히 그렇거든요. 요즘 학교 학생들이 제가 좀 면담 좀 하자 그러면요, 제 사무실로 안 옵니다. 교수님 카톡으로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AI와 소통하고 이게 1번 소통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마주하고 인간에게 뭔가 감정적 표현을 하고 나를 소개하고 이런 것에 되게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이제 30대 40대들도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하고 AS 해주고 이런 영역들은 AI와 소통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한 2, 3년 정도면 엄청나게 이제 대체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한 영역을 꼽자면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영역이에요. 앞서 이제 질문 주셨던 대로 현장직이라든지 네. 혹은 뭔가 이렇게 정말 노동 기반의 혹은 우리가 소위 속이나 된 지식으로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제조 현장에도 전통 제조업의 경우에 이게 데이터가 막 축적돼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뭔가 작업자들이 이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듣고 야야야 기름칠 좀 더 해, 야야 좀 뭔가 좀 하나 클릭 오른쪽으로 하나 더 바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인 같은 분이 나의 경험으로 노하우로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속이나 된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형식지화 되지 않으면 AI가 학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AI가 쫓아올 수 없는 네,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AI 대체 속도가 좀 더딜 것이다. 물론 이제 투자를 하면은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한다면 또 쫓아올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이 반대편에 있는 데이터가 잘 쌓여 있는 업종들, 앞서 말씀드린 전문직군 그렇고요. 이미 지식 기반의 이런 고소득 전문 직종은 데이터 잘 쌓여 있잖아요. 또 하나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업입니다. 금융이라는 영역,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동산도 정교한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계약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수치들의 정확성들이 이미 10년, 20년째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걸 AI에 대해 학습시키기만 하면은 사실 부동산 전문가 뭐 부익남님이 분석하시는 거 사실 AI가 더 잘 해낼 수 있거든요. 데이터만 있으면.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같은 역할을 이제 AI가 못할 리가 없거든요. 다만 이걸 어떻게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로 학습을 시키고 어떤 기능을 잘 개발할 것인가는 인간의 선택의 몫이지만 이 업종 자체 특성으로 보면은 이미 AI가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을 만한 정도의 성능과 이런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속도 조절하거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약간 경력이 있는 지금 관리자급 요런 분들이 지금은 좀 살아남고 있다. 제가 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오히려 신입을 지금 안 뽑고 관리자들이 AI를 데리고 나름의 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 경력자들도 이제 위험해지는 건가요? 곧 대체가 되는 건가요, 이제? 네. 저는 이제 여러 업종의 이 실무자들 경력별로 이런 것 이제 AI의 수용도를 분석하면서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경력이 좀 이제 10년 정도 쌓여 있는 분을 예로 들어 볼게요. 네. 10년 정도 경력이 쌓였다라는 것은 그 업종의 도메인 지식을 잘 갖췄죠. 그리고 이 업종에서 돌아가는 그런 감각도 갖췄죠. 그래서 어디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어떤 데는 뭘 좋아하고 야 이런 업무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매뉴얼에 없는 얘기들도 할 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일단 내가 이 어떤 전형적인 패턴 외에 다른 감각적인 판단이나 노하우나 혹은 역량들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 근데 단점은 내가 하던 방법이나 이거를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들을 좀 덜 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대체당할 가능성이 크냐? 도메인 지식을 어느 정도 좀 익힌, 즉 우리가 예를 들면 대리급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은 분들 있잖아요. 이 도메인 지식이나 노하우는 어느 정도 쌓았어요. 근데 팀장 정도, 10년 차 정도의 그런 아주 깊이 있는 판단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AI를 쓰면 막강해집니다. 실제로 저도 책에서 이제 얘기한 게 한 2, 3년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10년 차 경력직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지금 됐다. 자, 그런데 반대급부로 아예 경력이 없는 신입 직원들은 이걸 또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분남도 AI 많이 쓰시겠지만 내가 질문하는 수준이 AI 답 수준이랑 이게 비례하거든요. 그렇죠.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네. 질문도 구조화된 질문을 해야 되고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AI가 뭔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완전 신입은 이런 경험이나 역량이나 지식들이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10년 차를 쫓아갈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도기적으로 일부 업종의 기업들은 오히려 5년이나 10년 정도 경력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면서 AI 도입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 영역에서는 한 2, 3년 된 경력자들이 정말 팀장급, 프로젝트 매니저급의 역량을 AI를 가지고 월등히 쌓아가고 이걸 막 경력을 뒤집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정도 양날의 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뭐 청년 세대들은 이제 취업을 또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경력도 없는데 또 신입은 또 안 뽑고 2, 3년 차 되신 분들 입장에서도 AI 활용 능력이 또 나쁘면 또 도태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대로 가면 정말 다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시고 걱정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뭐 어떻게 해소하려면 개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게 진짜 가장 저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 그룹 계층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신입 이제 이 사회에 뛰어 들어가는 사회 초년생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 상대하면은 딱 그걸 이제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대학 생활을 잘 못했는데 이제 대학의 학교 생활에 복귀하자마자 AI가 나와가지고 내가 리포트 쓰든 시험 보든 공부하든 다 AI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은 내가 A라는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AI를 가지고 리포트 쓰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AI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전공을 했는데 모르는군요. 모르는 거예요. 아, 내용을 몰라. 네. 리포트를 써오잖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80점 정도 결과는 가지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80점 수준을 얘가 정말 이해하고 소화해가지고 리포트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AI로 포장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지식, 그 전공에 대한 깊이는 사라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AI를 그렇다고 엄청 잘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정말 날고기는 현업의 실무자들이 막 AI 열심히 쓰는 것에 비해서 또 그렇게 깊이는 뭐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I도 어중간하게 쓰면서 내가 전공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이런 도메인 지식을 쌓아야 되는 영역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들을 AI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AI 낀 세대들이 지금 사회 초년생으로 진출하는 경우에 기업들이 일단 뭐 신규 채용을 많이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채용했을 경우에도 이들이 정말 AI와 함께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트레이닝과 교육과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신입을 뽑아서 AI까지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는 대리 뭐 아니면 과장급을 키워가지고 그냥 아예 이제 무인화로 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가자,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네, 사실 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즘 기업 제가 임원진들을 만나서 뭐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지금 올해 내년에 AI 도입을 막 서두르는 기업일수록 신규 채용을 좀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우리 경영 상황이나 내부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게 신입사원 뽑았을 때 이 업종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데 AI도 그만큼 잘 쓸까에 대한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조직 평탄화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예 직급을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인력들을 AI를 써서 의사결정하는 능력까지 배양을 시켜서 각자가 이제 소위 팀장,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으로 대체해야 될 그런 인력들을 AI의 실행으로서 커버하니까 오히려 팀장 직급도 사라지고 신규 채용도 줄어들고 중간에 대리부터 한 과장급까지를 정말
정말 프로젝트 각자 매니저 역할을 시키는 것으로 일단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업종이 이런 지금 고민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좀 줄일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과장급 아니면 뭐 대리 과장 뭐 차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의 어떤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를 더 높여야 되겠네요. AI 활용 능력도 같이 하면서. 네, 이거 안 하면 지금 뭐 사실상 도태된다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양쪽의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일단 뭐 신입 사원, 그러니까 채용을 막 신규 채용되는 이 사회 초년생들도 내가 AI로 써서 이렇게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부딪혀보고 내가 경험하고 경험에서 얻는 그런 지식이나 노하우들도 충분히 곁다리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한 측면이 뭐냐면은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HR, 뭐 HRD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런 AI만 잘 다룰 줄 알고 실제로 현업에 돌아가는 구조 혹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다양한 양상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대들 혹은 신규 채용 직군들에게 이 채용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업종은 어떻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정작 업무에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이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괴리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직급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의사결정의 레벨에 올라섰을 때 정말 이 업종에 대한 이해가 과거 그 해당 똑같은 직급 대비해서 정말 그 수준이 나올까?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완전히 결과 중심으로 아웃풋 중심으로 AI를 열심히 활용해라라고 강요하는 것과 함께 이 부족한 부분들 미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줄까도 이게 양쪽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이제 기업들이 AI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좀 그 위기감들을 많이 느낄 텐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영진이라 하면 뭐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AI에 대한 본질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기업에다가 이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원이나 대리보다 훨씬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이 AI 도입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경영진의 이해도가 높나요? 네, 사실 저도 이 책을 쓸 때 그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기업의 경영진들 AI 컨설팅이나 이런 또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경영진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AI 웬만큼 안다라고 다들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다들 알아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이제 컨설팅 회사죠. 맥킨지가 조사한 분석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많은 경영진들이 자기가 실제 아는 수준 대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더 과하게 AI를 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무진 즉 직원들과 비교해 보면은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높은 수준을 알고 실제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내가 AI 이 정도 알지라는 수준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은 훨씬 더 임원들이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임원들 경영진 이제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투자 전략 뭐 이런 걸 세워야 되는 경영진들이 AI에 대해서 내가 과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AI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AI 이렇게 하면 돼. 야, 우리 제조업에서는 AI 이쪽 방향이 뭐 맞는 것 같아. 내가 강의 몇 개 들었는데 이 엉뚱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임원들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챗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툴 제가 교육하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몇몇 임원들이 아니 임원들은 이게 뭐 미래를 예측하고 이 우리 업종이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해안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지 AI 툴, 뭐 실무자들 쓰는 이런 툴 우리가 배워서 뭐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 저는 거기서 참 그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못했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이런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투자를 결정하려면은 A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실무자들한테 어떤 지시를 합니까? 우리 기업이 어떤 도구를 도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곁다리로 들은 지식만으로 판단하면은 이게 오류가 많고 엉뚱한 방향이 많다라는 건데 더 심각한 것은 직장 실무자들이 AI를 쓰고 있는 거를 숨기고 있어요. 57%가 KPMG 조사에 따르면은 47개국의 48,000명 대상으로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내가 업무에 살짝 AI를 쓰고 있는데 윗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있어요. 57%입니다. 왜 숨기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까봐, AI를 쓰면 무능해 보일까봐, 인사고과에 좋지 않게 반영될까봐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 팀장이, 내 위에 임원이 나보다 AI를 잘 모르니까
이거를 AI로 썼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윗사람들이 잘 알면 네. 야, 너 이거 AI로 이런 거 했네? 그러면 윗사람들이 막 보고서를 AI로 막 써서 막 회의 때 막 얘기를 하면 저기 팀장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더 잘해야겠다. 그래서 AI를 더 적극 쓰고 티를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른다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 그냥 굳이 내가 뭐라고 말해? 그냥 나는 AI 와, 요즘 퍼포먼스가 좋아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이게 뭐라고 하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낙수 효과죠. 네.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기업들이요, 특히 뭐 제게도 많은 요청이 오는 것이 임원 교육이에요. 이제 임원 리더급에서 AI를 이해하는 거, 툴 사용하는 거, 그리고 AI가 우리 업종을 어떻게 바꿀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거,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런 어떤 고민들을 중요하게 하고 있다. 네. 사실 경영진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한 것들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회사 다녀보면은 항상 뭐 이렇게 혁신이라고 가지고 오는 것들이 이제 일만 많아지고 밑에서는 이제 고생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도구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도 높으니 경영진 차원에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네. 아직은 좀 부족하다. 실제로 재밌는 게 큰 기업들, 뭐 소위 대기업들일수록 이게 AI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CTO 조직이라고 하고 AI 네. 기술 조직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조직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AI 과제 발굴하고 투자 의사 결정하고 방향성 설정하고 경영진과 이걸 합을 맞춰가지고 이런 걸 이제 제시하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이 조직들 주도로 전사 구성원들에게 쫙 수요 조사서를 뿌려요. AI 어디다가 도입하면 좋을까요? 이걸 이제 각 부서별로 알려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말 일 잘하는 직원은 내가 여기에 AI를 쓰든 안 쓰든 그거 상관없이 그 영역을 AI를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조직에서 정말 지금까지 잘 쌓아왔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업무가 AI로 도입되는 순간 내가 평가를 잘 못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 일이 AI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과 같이 함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솔직하게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은 정말 실무자들은 알잖아요. 이거 AI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또 두 번째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세 번째로 좋을 것 같은데 하면 한 세 번째 좋은 거를 수요 조사서에 적어요. 1등, 2등 안 씁니다. 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 말은 이제 앞서 이제 경영진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영진 리더 계층이 AI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쓰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분위기가 완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무자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네. 윗사람 다 아니까. 네. 그게 저는 뭐 좀 이상한 얘기 같으시겠지만은 오히려 어떤 기술을 도입할까를 선택하는 것보다 조직의 내부 문화나 어떤 이런 어떤 그 격차들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중요하다.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AI 활용 능력을 정말 극대화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러다가. 네, 지금 여러 업무별로 뭐 디자이너라든지 마케터라든지 뭐 기획 업무 이런 쪽은 AI 툴 안 쓰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도입했는지 개인 차원에서 쓰는지는 다 이제 제도 사용을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쪽 업무는 이미 노출도가 엄청 크고요. 다른 영역도 이제 서서히 AI의 영향권에 들어오는데 이게 저는 길어도 3년 안에는 모든 업종 모든 업무가 어찌됐든 뭔가 한 가지 업무라도 AI를 쓰게 될 것이다. 그 말은 3년 안에 내가 AI를 더 주도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키우고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약간 AI를 쓰시는 분들의 거의 99%는 약간 지식인처럼 쓰거든요. 네이버 지식인처럼 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 편하게 좀 귀찮으니까 그냥 알아서 정리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쓰시는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거의 뭐 지금 뭐 코딩을 시키든 뭐 업무 자동화 시키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코딩도 입으로 코딩하는 바이브 코딩이 있지만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뭐 그게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까지 활용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업무에 AI를 쓸 때 보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AI에게 주도권을 넘기느냐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내가 꼼꼼하게 구상하고 방향을 잡고 뭐가 고려해야 될 사항 핵심 내용들을 잘 설계한 다음에 AI에게 질문을 시작하면요, AI가 뭔가 놓치는 부분, 엉뚱하게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나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고 비판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과 AI 생각을 같이 이렇게 결합해 나가면서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죠.
네.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질문을 그냥 내가 이번에 이제 이 보고서 써야 되는데 그냥 질문 한번 던져볼까 해서 던지기 시작하면요. AI가 생각보다 뭐 괜찮은 답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AI가 얘기한 대로 막 보고서가 막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게 제가 결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요. 이 중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판을 못하죠. 검증을 못하죠. 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쥐는 이런 설계에 단에서의 고민들을 많이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AI 쓸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제 질문 응답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AI에게 정말 이제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느냐는 내 업무의 그 일하는 방식까지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내가 기존에 일하던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뭔가 검색 엔진에다가 내 주제를 넣어서 아이디어 찾고 그걸로 또 보고서 쓰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냥 AI를 그 중에 한 도구로 쓰면요. 그냥 검색 엔진 혹은 아이디어 정리하는 요약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AI가 발굴해서 분석하고 결과 내고 질문 응답지 만들어주고 이런 업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초 질문을 잘 하고 AI가 정말 제일 세팅된 대로 이런 보고서 작업까지 완료했을 때 내가 거기다가 뭔가를 또 첨언하고 이러면은 업무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AI를 도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AI가 주도할 거는 하게끔 놔주고 내가 새로운 역할에 더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뭐 소위 이걸 이제 워크플로우 재정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여러 업종 업무에서 이게 AI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일하는 방식을 고수할 것이냐 혹은 AI가 들어왔을 때 이걸 통으로 AI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인간은 뭘 할 것이냐 그럼 업무를 재설계해보자 이런 시도까지 하는 기업들이 지금 좀 생겨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일하는 방식 인간의 역할 변화까지 가는 것이 저는 이제 근본적인 AI로 인한 우리 이제 능력의 변화, 역량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서 새롭게 재설계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엄청난 급성장을 하고 나머지는 또 도태하고 이럴 것 같기도 하네요. 네.